오랜만에 저희 둘이 이 자리에 다시 앉았는데 그동안 뭐 사실 저희가 노는 건 아니고 저희가 둘 다 지금 현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일 관련도 있었고 또 우연찮게 또 각종 인터뷰하고 강연이 좀 많이 계셨죠. 그래서 그거 동영상을 또 올리고 그런 와중에 이제 다시 한번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눠볼 부분은 요즘 뭐 오세훈 시장의 세운사구역 관련돼서 논란이 참 많은데 저희가 그동안 뭐 여러 그거 관련해서 여러 강연도 나가고 토론회도 나가보고 심포지움 가보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이제 여러 이유가 있어요. 여러 입장들이 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찬성을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반대를 하시는 분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뭔가 그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굉장히 수상적인 그런 느낌만 가지고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혹은 뭐 그게 뭐 거기 걷는 건물이 쓴다면 무슨 상관이야 라는 분들도 있고 뭔가 이것이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이게 왜 우리가 찬성을 해야 되고 반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는 굉장히 약한 것 같아서 이번 차원에서 그게 이제 저희는 뭐 정치인이 아니니까 정치적인 입장은 제외하고 건축과 도시를 사랑하는 건축가의 입장으로 이거가 어떤 방향이 바람직하다라는 거를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네. 좀 서론처럼 이야기를 해야 될 게 하나 있어. 그 세운사구역과 종묘의 관계에 대해서 나는 어떤 이제 트라우마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세운사구역을 내가 한번 만졌었거든. 그러셨죠. 그 처음에 그 세운지구에 대한 국제공모전이 있었고 네. 거기서 누군가가 당선이 됐었고 뭐 1지구, 2지구 하는 그 번호가 붙어 있는 순서대로 해서 설계팀이 정해지고 근데 그 사구역이 그때 무형건축하고 동호건축이 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하는 작업이었는데 그때가 아마 박원순 시장 때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서울시 총괄건축가를 하던 승효상 씨가 그때 이제 그 국가건축정책위원을 마치고 나서 서울시 공공건축가 그룹에 이제 내가 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뭐 이런저런 이제 서울시 업무를 이제 돕는 그런 걸 하고 있었는데 나더러 그 세운사구역의 MA를 맡아달라. 그러니까 마스터 아키텍트를 해달라고 해서 안을 무형건축이랑 동호건축이랑 해서 이제 합작으로 해서 하고 나는 SH로부터 뭐 자문료를 받는 형식으로 해서 마스터 아키텍트로 이제 그 역할을 했었는데 오늘 뭐 그 이야기는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그 안을 만들고 있던 과정에 그 박원순 시장 쪽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중간 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보고를 했더니 박원순 시장을 보좌하고 있는 이제 정무 파트 쪽에서 이렇게 중요한 건물을 한국 건축가가 해서는 되겠냐. 국제 공모전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기껏 만들었었던 안은 이제 그 소위 폐기가 되고 국제 공모전이 벌어졌고 나는 심사위원으로라도 갈 줄 알았는데 심사위원에서도 나는 빠지고 심사도 못하고 못한 게 아니라 안 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 네덜란드 이제 케이크하프가 당선이 되었는데 다행히도 거기에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친구가 박혜리 씨가 한국인이 있었고 한국인이죠. 그 외국 건축가한테 맡겼는데 거기에 있는 한국 건축가가 만들어서 어떤 케이크업이 됐어. 그 케이크업에 주어졌던 그러니까 설계 조건도 내가 만졌을 때 설계 조건하고 똑같은 조건이었어. 높이 제한이 71.9m인가로 전면부는 그렇고 후면은 그러니까 청계천 쪽은 좀 더 높아지는 그런 걸로 해서 안을 짰었는데 그 박혜리 씨가 나한테도 여러 번 이제 자문 요청도 하고 그래서 그동안에 SH랑 있었던 뭐 이야기 같은 것도 이제 전환을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장이 오세훈으로 바뀌면서 난데없는 히림이 들어오고 히림은 그러니까 케이크카페 그 한국 쪽 로컬 아키텍트로 참여를 하게 됐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돼서 됐던 것이 오늘 갑자기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 용적률, 그다음에 최고 높이를 상향 조정을 해서 하겠다라는 거로 발표가 됐고, 그게 막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일반 미디어들 쪽에서도 이제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했는데, 그 요즘 이제 때가 때니만큼 그 미디어 쪽에서의 관심은 그러니까 건축적인 이슈보다는 그 정치적인 이슈로 그것들 자꾸만 이제 문제를 삼고, 오세훈 시장에 대한 뭐 공격 같은, 정치적인 공격 같은 그런 냄새였다가 나중에 이제 히림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대두가 되면서 내란 조직 쪽하고도 무슨 연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그 상당히 이상한 게 되고, 그 로비스트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됐어요. 근데 나는 그 이번 그런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참 우리 한국 건축계가 문제다라고 생각했었던 건 뭐냐면, 소위 전문 단체로 쭉 가협회가 있고 사협회가 있고 세건협이 있고 또 학자들의 모임인 학회가 있는데, 거기서는 한마디도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런가요? 지금 없었잖아. 누구도 공식적으로 건축가 입장에서 아니면 건축사 입장에서 뭐 건축학자 입장에서 왜 그런 게 된다 안 된다, 뭐 찬성이다 반대다는 의견 개진조차 없었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가 아예 없었다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의 그 건축 단체가 전문 단체가 아니라 친목 단체인 것 같아. 그런 점이 있죠. 여기서 하나 이제 전제 조건으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제 저하고 김 선생님은 평소에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으니 결론적인 저희 입장은 일단 반대하는 쪽이에요. 당연히 그건 반대하는 쪽인데, 그게 혹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 사람들은 좌파니까 혹은 뭐 민주당 지지자니까 뭐 이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오로지 전통 건축 혹은 우리 건파지, 문화재, 건파. 네. 뭐 문파라든지 네, 네, 네. 문화파든가. 이게 뭐 오세훈이 어떤 특정 정당 출신이어서가 절대 아니고, 이거는 뭐 어느 정당 출신이어도 이거는 잘못된 일이라는 그런 생각은 뚜렷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몇 번 토론회도 가보고 그 미디어에서 그 인터뷰 요청이 와서 코멘트도 하긴 했는데, 그때마다 내가 했었던 이야기는, 우리는 지금 이 세운사구역에 대한 논의에서 본질은 제껴놓고 그냥 지역적인 문제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요. 높이가 얼마냐, 뭐 이렇게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뭐 누구랑 누구랑 결탁한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끌고 나가는 게, 이게 뭔가 좀 그러니까 나는 이런 논쟁을 듣기도 하고 참여도 하고 있는데, 하는 과정에 어떤 의견을 물어오는 쪽도 그렇고 또 의견을 개진하는 쪽도 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물리적인 현상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그게 높아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요. 커지면 안 되고 하는 그런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170m는 안 되고 169m는 되나? 뭐 그러니까 이게 그 숫자 노름이 아닌데, 숫자 노름이 아니라 여기를 본질적으로 종묘를 어떻게 대우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서울을 어떻게 갖고 나가고 서울의 정체성을 어떤 걸로 만들 것이며 하는 것들에 대한 논의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세운사구역을 포함한 그 지구의 그 개발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잖아. 그렇죠. 개발을 해야 되는 거는 그거는 뭐 시대적인 명제니까 개발을 하되 어떻게 하면 가장 최적의 개발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그러려면 서울을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시민적인 합의, 나아가서는 이게 서울이 그냥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서울이니까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논리 없이 그냥, 난 여기 데자뷰가 어떤 거냐면 이명박 때 4대 강 살리기 운동 같은 거예요. 그 준설 사업을 할 건데 그거를 문화사업으로 왜 바꾸지 못했을까? 국토 환경을 디자인하는 뭐 그런 쪽으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었을 텐데, 준설을 기화로 해서 왜 어떤 준설을 해야 되는지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사대문 안에 옛날 한성, 그러니까 조선이 시작되었을 때의 수도로서 만들어졌던 그 올드시티잖아. 그 올드시티 영역을 어떻게 보존할 거며 개발을 한다면 어떤 방법론을 써야 될 건지에 대한 일종의 도시적인 마스터 플랜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마스터 플랜을 공론장에 내어놓고 여러 의견들을 들어서 그러니까 토론 같은 것들을 거치면 각자의 소위 이해들이 엇물리는 것들이 생길 텐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정하고 하는 작업을 행정가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행정가들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일부 미디어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도 저는 굉장히 초점을 좀 흐리는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등재된 게 사실 종묘예요. 그렇게 재개발을 하면 그게 지정이 취소가 될 수 있다. 물론 지정이 취소되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그 문화유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일인데 다른 나라에서도 아마 취소된 사례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사실 핵심은 그게 아닌 거죠. 사실 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받는 실익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종묘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또 다른 문화재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그게 재개발이든 어떤 뭐 보존의 차원이든 어때야 되는가를 요번에 굉장히 되짚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유네스코에 등재됐다. 뭐 유네스코의 첫 번째로 됐다. 잘못되면 취소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논의의 그 초점이 아니라고. 핵심이 아닌 거죠. 근데 괜히 거기에 빗대서 야 높이 지으면 취소될 거야. 그러니까 안 돼. 이런 이야기로 가버리면 그러니까요. 그건 네. 이상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종묘라고 하는 나는 그걸 하나의 뭐 건물이라고 보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존재 이유에 대해서 좀 존재 이유 왜 얘기를 거기에 했습니다. 그런 모양으로 그런 건물이 네. 존재했는가 했었어야 되는가 네. 라는 그런 걸로 이야기를 살펴보면 왜 세운사구역이 그렇게 개발이 되면 안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종묘가 한국의 그 건축적인 철학 또는 미학 아니면 건축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는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그 뭐 역사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 그건 역사학자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현대를 지나가고 있는 건축가의 입장에서 그 과거의 유산을 오늘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개를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오세훈 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140m짜리 건물이 들어선다고 해서 정전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제가 예전 동영상 어떤 말미에도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분노한 적이 있거든요. 저기 내소사라든가 뭐 예를 들면 뭐 어느 사찰도 되게 비슷한데 가보면 예를 들면 대웅전이 뭐 국보메토 혹은 뭐 하다못해 보물메토 그래서 기대를 갖고 딱 갔는데 그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간이 막 연등 같은 걸로 막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 옆에 막 그 파고라 같은 걸 했는데 굉장히 이상한 철제 모양으로 거기 앞에 탁 있는 거예요. 그 양반들 입장은 아 그래 국보 메토에 나 절대 손 안 댔어 하는 거랑 사실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요. 거기에 140m 건물이 들어간다고 해서 절대 그림자도 지지 않을 거고 또 뭐 하늘을 가린다 뭐 그런 의견이 있는데 뭐 하늘을 가려봐야 얼마나 가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직물적인 판단 이게 단지 그냥 옛날에 있는 기따란 건물 하나가 있는 거가 문화재로 등재가 됐어. 근데 우리 재개발하는 건물은 거기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 아니 굉장히 직물적인 인식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관점이나 네. 그다음에 도시를 다루려고 하는 어떤 논리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철학의 부재라고 봐.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의미나 뭐 아니면 질서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가 부산 총괄건축가 할 때 그 부산에 그때 난저였었던 그 시민공원 그 주변 개발 또 그때도 그 미군 부대가 나가고 난 그 자리를 우리 뭐 서울 용산공원처럼 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 주변 가각 정리 같은 걸 하다가 그 주변에 이제 민간 소유된 데를 건드리게 되니까 거기를 다 이제 개발을 허용을 했고 거기에 처음에 만들어졌던 안이 그냥 뺑 둘러서 시민공원 17만 평을 사방에 둘러싼 아파트의 정원으로 만들어버린 것 때문에 이렇게 진척이 안 되고 시민단체들이나 환경단체들하고 조합 쪽하고 뭐 개발자들하고 막 이제 싸움이 붙었을 때 그때 가장 가했었던 거는 물론 이제 그림자 같은 뭐 그런 자연적인 환경의 문제도 있었지만 시민단체가 주장한 거는 왜 시민공원을 사유화하려고 하느냐라는 게 문제였었다고. 그러니까 도시는 건축은 기본적으로 공공재인데다가 도시 환경 자체는 어떤 누군가의 개인적인 어떤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소유되어서는 안 되는 건데 공공재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공공재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수준 이하의 철학을 그런 걸로 도시를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종묘나 세운사구역에 대한 논의를 직간접으로 이렇게 보면서 느껴지는 느낌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도시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도시란 건물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도시인데 그것의 조화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냥 크고 높고 번들번들하면 그건 좋은 거야 라는 생각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 거기다가 앞에 종묘라고 하는 근사한 정원이 하나 있어 그럼 더 좋은 거야 여기는 개발하면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을 거야 그러니까 종묘가 갖는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 같은 것들은 그건 난 모르겠고 일단 여기를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만큼 최대치로 개발을 해서 거기에서 뭔가 이득을 얻자라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 어디서 봤는데 오세훈 시장의 논리 중에 하나는 그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유가 정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앞에 있는 그 재래약 그것 때문이라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일제시대 때 그걸 그 일본 사람들이 다 없애고 말살 정책을 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그런 악사들이 막 그거를 다 기록으로 남겨갖고 명맥을 유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은 반쪽밖에 모르는 건데 반쪽 정도가 아니라 그 논의의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거죠. 그 오 시장의 논리 중에 어떤 그런 뭐 그 소위 말하는 무형유산 네. 때문이다라든가 아니면 그 세운상가를 헐고 녹지축을 만들면 그게 개방이 되어서 뭐 괜찮다라고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는 그건 다 자기 논리의 어떤 모순을 컴프라치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나는 일종의 사술 같아 그게. 네. 정전은 굉장히 대단한 건물이죠. 프랭크 게리가 와서 막 뭐 감탄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프랑크 게리뿐만 아니라 내가 같이 안냈었던 일본 건축가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도 거기가 그 앞에 가면은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고 하고 있다가 그냥 그렇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 조선 왕조의 신주를 모시는 무슨 성소 같아서 그런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라 뭐 파르테논 신전과 비유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파르테논은 난 그건 그리스의 무당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뭐 백색의 숭고함 뭐 그러는 이야기가 나중에 그게 다 채색되었다, 단청되었다는 게 나중에 네. 확인이 됐잖아. 아테네라고 하는 여신을 모셨다라고 하는데 뭐 신이면 뭐 지금 보면 무당의 신격하고 난 별로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걸 떠나서 네. 그 건축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이 건축적인 자세나 그것이 그렇게 만들어졌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어울려서 뭐 괴테가 고고한 지성이라든가 뭐 하는 식으로 표현했었던 그거 충분히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건축가들 뭐 프랑크 게리서부터 뭐 내가 안냈었던 그런 건축가들도 다 와서 보면 그게 무슨 뭐 몇 대 왕이 몇 명이 있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상징성 때문에 그 건축적인 가치에 대한 감탄을 하고 하는 거지 그게 어떤 그 건축물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직물적인 인식이죠. 직물적인 인식. 그냥 그 건물 자체. 물론 제가 보기에도 그 건축의 어떤 장엄함 뭐 이런 건 충분하고도 남을 정도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세운 사고역을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묘에 이제 정전이 두 개가 정전이 있고 이제 영정전이 있어서 이제 두 개의 건물이 있는데 두 건물 다 그 앞에 월대라고 하는 빈 공간이 없으면 그렇게 길게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무슨 다른 시설들이 있었다면 그 비어 있는 공간감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지어져 있는 건물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정전이 사는 것. 근데 그거를 그 앞에 거기에 그 월대라고 하는 공간까지는 사람이 섰을 때 거기에 누군가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시선이 느껴지면 이 공간이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파놉티콘의 그 감시받는 죄수와 같은 그런 공간감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전에서 보이는 시선을 가리느냐 안 가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간을 느끼는 사람들한테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을 때 위압적인 자세가 그 공간의 감각을 오롯이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종묘가 이제 태조가 그때는 이제 서울이 아니었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도읍지를 정하고 난 다음에 사실 왕궁보다 종묘를 먼저 정도전이 먼저 지었다고 그래요. 물론 물리적인 크기나 뭐 그 공간으로 보면 경복궁이 훨씬 더 압도적이죠. 근데 심지어는 경복궁 앞에도 이제 높은 건물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게 경복궁 규모에 의해서 압도적이진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었었던 게 만약에 좀 그 정부 종합청사 있잖아. 네. 그게 광화문 그러니까 경복궁이 있고 광화문이 이제 넓게 이제 지금 광장처럼 다 뚝 뻗어나가 있는데 그 경복궁의 광화문을 마주하고 정부 청사가 서 있다고 생각해봐. 경복궁이 경복궁일 수 있겠냐고. 다행히 그나마 그것도 사실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옆으로 비껴서 있는 자세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거고 그 옆에 있는 그 의정부 그다음 땅이 이제 지금 미국 대사관으로 쓰이고 있는 건물인데 그 건물은 다행히 중층 정도이고 한참 나가서 이제 교보 빌딩하고 KT 건물이 고층으로는 서 있지만 경복궁에서는 위압감이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조선 왕조가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그 종묘라는 그 존재 자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높이가 169m인지 170m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존재 이유,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그 종묘를 세운 이유는 국가의 정통성을 토대를 다지기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겼고 경복궁은 몇 번 불타고 다시 중건하고 했지만 종묘는 뭐 한 번 소실은 됐다고 그래요. 한번 임진왜란 때 네. 불탔어요. 그렇지만 얼마나 이거를 신성시하고 했다는 얘기는 그거의 존엄성에 대한 사실은 대단히 큰 도전이자 모욕이고 그거를 부정한다는 거는 저는 저희 스스로에 대한 존재 부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이니까 조선하고 우리가 무슨 관계야? 그렇죠. 라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 우리는 그 계보를 잊고 있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 근데 나는 종묘를 가서 볼 때마다 그때 세운사구역 할 때도 종묘를 굉장히 자주 갔었어. 거기서 어떻게 보일까가 굉장히 그거 있기 때문에 갔었는데 가서 볼 때마다 나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이게 이제 직업병일 수도 있는데 자 이제 이성계가 이제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개성의 옛 왕조의 수도에 그냥 있기는 뭐했는지 새로운 수도를 이제 정하자고 해서 이제 정도전 선생이 여기저기 이제 다니다가 여러 후보지 중에 고른 게 지금 고려 시대의 남경이었었거든 서울이. 그러니까 저게 없었던 도시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네. 옛날에 그 남경이라고 하는 그 남쪽의 서울이라고 하는 걸로 기능을 했었던 장소. 그 저렇게 딱 강이 있고 산이 있는 곳을 왜 사람들이 버려뒀겠어?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이제 새로운 조선의 수도로 삼겠다라고 해서 이제 한성을 정하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종묘사직하는 그 종묘부터 먼저 세우자. 라고 해가지고 이제 종묘를 했는데 좌묘우사, 좌묘우사. 좌묘우사에서 이제 종묘를 이제 또 사는 또 사직단은 그냥 단을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런 거고
이제 종묘를 이제 건물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때 아마 어느 누군가 도편수한테 이런 걸 만들려고 했을 거예요. 했을 때 내가 그 도편수가 됐으면 정말 난제였을 것 같은 게 풀어야 되는 숙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칸마다 왕을 한 사람들의 신주를 모시는 칸인데 그 왕의 숫자가 되는 거잖아. 7개만 할까요? 라고 하면 아마 멸문지화를 당했을 거야. 야, 조선이 인마 7대만 가란 말이야? 나는 그게 소위 말하는 부확정성이라는 것. 그 프로그램이 결정되어 있지 않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간을 만드는 방법론에서 아마 굉장히 고민을 했었을 것 같아. 그 도편수가 정도전하고 상의를 했을까? 모르겠지만 하여튼 결정된 거는 일단 7칸을 짓고 그다음부터는 증축을 하자. 여기도 실제로 100년 단위로 그러니까 2조 500년 동안 100년 단위로 한 번씩 증축이 돼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된 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19칸짜리인데 그러니까 7칸에서 시작해서 11칸이 됐다가 15칸이 되고 네. 또 그 중간에 7칸에서 11칸으로 늘어나는 그 중간에 그때가 세종 때인데 세종 때 이제 7칸을 다 채웠어. 채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왕이 또 들어갈 왕이 생겼는데 빈자리가 없잖아. 그래갖고 그때 영영전을 만들어. 영영전을 만들면서 정전에 있었던 이 이성계의 조상들, 그러니까 고조, 증조, 조, 부 하는 그 4대를 모셨었던 그러니까 그 추존왕이라고 그러던가 그 양반들을 모실 공간을 영영전으로 따로 만들고 하는데 그 영영전하고 종묘를 비교하면 건축적인 양식에서 확 차이가 나요. 영영전은 가운데에 소술 지붕이 생겨서 중심이 있는 그러니까 거기는 나중에 더 신주를 모시게 되더라도 한쪽 방향으로 늘어나는 게 증축되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이렇게 나가야지 돼요. 근데 종묘는 그 서쪽에서 그러니까 항상 서쪽이 1순위예요. 1등. 그러니까 1번석이고 그다음부터 2번, 3번, 4번, 5번 하는 식으로 쭉 이게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연장돼 나가는데 그 연장돼 나가는 거를 4칸 하면서 100년 단위로 이렇게 아까 간다고 그랬잖아. 그런 식으로 쭉 늘어나가서 어느 순간 19칸에서 끝이 났어. 또 그 옆에 이제 그 협실이라고 해서 이제 작은 방들이 있는데 거기는 증축되기 전에 잠시 모셔놓는 그런 예비 공간 같은 것들을 두고 해가지고 이제 그 전체가 만들어져 있는 건데 그게 나열이라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목조 건축이니까 목조 구조이니까 위로는 원래 수직 증축은 상당히 난제잖아. 그러니까 그걸 수평으로 증축을 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지금과 같은 이제 그런 공간감과 건축적인 어떤 이 긴장감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끊임없이 이어지길 바랬겠죠. 한 500년쯤 더 했으면 훨씬 더 길어졌겠지. 그런 걸 보면 이 건물이 길어진 거는 뭐 우리 건물은 그게 굉장히 쉬운 그러니까 조리십식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방법이기는 한데 난 거기서 가장 그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자 처음에 7칸일 때 7칸의 폭만큼 월대가 있었을 거라고. 그다음에 늘어나면서도 계속 월대도 같이 늘어났을 거죠. 같이 늘어났으면 그 기둥이나 기와는 새로 증축을 하면서 단청을 할 때 전체를 다 같이 하면 다 똑같은 건물이 똑같은 그게 돼요. 근데 돌은 자연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가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쭉 이만큼 7칸이 있다가 4칸 부분을 더 설치를 했는데 바닥을 돌을 까는데 앞에 돌하고 똑같은 돌을 쓸 수가 있느냐도 문제고 그 돌은 창신동 그 석산에서 이제 캐온 돌을 썼다고 그러는데 그 돌을 깔고 그때는 무슨 콘크리트를 치고 돌을 까는 게 아니고 흙을 다지고 거기다 돌을 깔았을 텐데 그 돌들이 오랜 시간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위치도 되고 뭐 이런 그 변동들이 생겼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 다음에 새로 까는 석수가 옛 것과 새 것이 구분이 되면 그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구분되지 않게 깔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맨 먼저 깐 사람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를 전제로 허튼 시공을 했다고. 누구는 이렇게 중요한 공간에 돌을 저렇게 부실 시공을 하다니 우리 조상들은 부실 시공이 DNA인가 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 처음에 그 바닥을 깐 석수가 자기 손자나 증손자쯤이 그걸 그 다음을 깔 때 고민하지 않도록 고생하지 않게 해주려고 해줬던 엄청난 배려였다고 생각을.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늘어나갔었던 해서 지금의 공간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그 소위 말해 19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아마 우리 같은 사람들 말고 일반인들 같으면 그거 아마 몇 칸인지 세어보지 않을 거예요. 아마 세다가도 중간쯤 가면 아마 에이 헷갈리겠죠. 다 똑같으니까. 그냥 길다. 그걸로 끝날 거란 말이지. 여기서 그 말씀 중에 중요한 대목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게 이렇게 잘 늘어나고 뭐 그런 데서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면이 뭐냐면 이렇게 달리 생각하면 이 종묘 정전이라는 건물 자체가 조선의 역사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긴 건물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완전히 조선의 근본이고 그건 한편으로는 저희의 근본인 거고 그 종묘와 사직단 뭐 이런 것들이 전체 이 한양이라는 거를 이렇게 만드는 일단 큰 골격이 된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 후손들이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종묘의 특히 이제 정전의 가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건물로 500년이라는 시간을 보여주는 그럼요. 거예요. 거기 서면 이쪽 끝에도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가는 동안에 500년이 흘러가요. 그럼요. 네, 그렇죠. 그게 예를 들면 유럽의 건축들이 100년이 된 뭐 몇백 년이 된 건물도 거기도 많잖아. 더군다나 석조 건물들이니까 거기는 그냥 이렇게 보면 아 이 건물은 500년 된 겁니다라고 하면 아 500년이라는 게 이렇게 때가 끼어 있구나. 로 보는 거지만 우리는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그 시간들이 쭉 이렇게 그 영화의 그 필름처럼 칸칸이 19개의 그 이 프레임이 그때의 시간들을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왜 우리 공감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보고 시간을 느낀다, 시간성을 느낄 수 있다? 그런 거는 엄청난 그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약에 인식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옷깃을 여미지는 못할지언정 그 앞에다가 이렇게 정말로 세속에 찌들은 돈 냄새를 맡은 그런 부동산 가치를 그렇게 세운다는 거는 뭐 얘기가 안 되는 거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요즘 뭐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약간 섭섭한 점 비슷한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사실 거기 뭐 갔다 다녀오긴 했지만 그 예전에 제가 그 전에 갔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람 인원을 조절을 했었어요. 아무나 휙휙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한 번 이렇게 가이드를 대동하고 그 아주 최소 단위의 인원들만 해갖고 설명을 이렇게 듣고 그래서 나름 굉장히 이렇게 정숙하고 엄숙한 그런 분위기가 유지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아직도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 게 그냥 요새는 입장권만 사면 아무나 다 들어오거든요. 바글바글 해요. 지난번에 갔을 때도 그랬잖아요. 물론 널리 이제 알면 좋은데 그분들이 정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 나누고 있는 그 조선 왕조에 대한 어떤 이 역사와 시간이 이렇게 있는 그런 엄숙함 이런 걸 정말로 느끼면서 관람을 할까? 그냥 끼다란 건물인데 뭐 이 정도로 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게 우리 건축 문화에 대한 교육이 그러니까 국민 교육이 안 되어 있다는 거고 지금 내가 만약에 어떤 뭐 신문사의 편집장이 됐다. 아니면 그 뭐 TV 방송국의 뭐 편성국장 좀 됐다 그러면 종묘 특집 하나 좀 만들어야 되는 거야. 나는 이번 기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하기에 따라서는 우리 건축의 어떤 그 전통적인 가치에 대한 평가를 국민들이 의식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봐요. 저는 그러지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지. 저는 본 적이 있어요. KBS하고 문화재청인가에서 만든 게 있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굉장히 직물적인 시각이에요. 건물 물론 아까 말씀해주신 그 이렇게 증축이 되고 그래서 길어졌다 뭐 이런 그 기본적인 정보는 제공을 해주는데 정말로 그게 갖는 의미를 설명을 해요. 그렇죠. 정신적인 가치 우리가 이렇게 숙지해야 되는 그런 인식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통 건축을 설명하는데 전통 학자들이 나와서 설명하는 거는 그건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거고 그걸 현대 건축가들이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봐. 현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과거의 것이 네. 현재에 어떤 의미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더해져야 그게 완성된 그 전통 건축에 대한 이해가 되는데 그냥 뭐 이렇게 생겼다 뭐 기둥이 몇 칸이고 뭐 어떻게 돼 있고 뭐 어떤 구조가 돼 있고 뭐 어떤 단층이 돼 있고 하는 그런 쪽으로만 설명을 가버리면 뭐 그런가 보다가 되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건지에 대한 그건 안 되는 것 같다. 그 얘기 나온 김에 그 제가 아는 정도로 설명을 하자면 경복궁을 북악산 앞에 딱 해놓고 앞에 이제 소위 제일 쉬운 거 있잖아요. 우리 풍수지리에서 배산임수. 수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청계천이 쫙 가고 그게 이제 결국은 종로통이 되는 거죠. 그러고 그러니까 뭐 옛 문헌에도 나와 있고 이제 역사학자들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북악산의 길을 경복궁, 창덕궁, 그다음에 창경궁 이렇게 받아갖고 종묘로 이어진다. 이어지고 그게 남산으로 연결이 된다. 되고 그다음에 그게 또 나중에 관악산까지도 이렇게 쭉 네, 빠져나가는 네.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거 풍수지리 그거 뭐 미신 같은 거고 그게 뭐 무슨 실용적 가치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우리 선조들은 그런 어떤 자연적인 원칙, 이 환경을 대하는 원칙, 거기다가 도성을 만들어 계획해야 된다는 그 원칙, 아주 큰 대원칙인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양의 뼈대이자 조선 왕조의 뼈대인 거예요. 그걸 부정하기 시작하면 흡사 저거랑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뭐 예를 들면 당군 신화 있잖아요. 당군이 뭐 동굴에서 마늘 까먹고 사람이 된 여자하고 환웅이 해갖고 당군이 됐다. 그거 순 거짓말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거짓말이야. 그거 말도 안 돼라고 하면 그거는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 존재의 가치를 부정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상징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거를 사실로 자꾸만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그건 이상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 메타포잖아. 그러면 어떤 것들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생긴 민족이 아니야라는 거를 이렇게 비유하자고 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걸 가지고 뭐 사실이다 아니다 이렇게 따지면 그건 뭐 거기다 무슨 뭐 생리학을 도입할 것도 아니고 그 이상한 거지. 근데 이번에 그 캐대언 만든 그 매기관 감독이 또 옷감문화원장 받았더라고. 옷감문화원장 동기시네요. 나도 그랬는데 그 양반이 그 뭐 여러 가지 그 제작하면서 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그게 있더라고. 그림을 그리는 이제 작가들한테 서울을 표현하는데 절대 동경 같아서는 안 되고 파리 같아서 안 되고 런던 같아도 안 되고 뉴욕 같아도 안 된다. 1000만 인구를 가진 메가시티가 세계 5개가 되는데 그 도시들은 다 평야에 있대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도시에 무슨 강 같은 게 있는데 폭이 1km가 되는 그런 강을 가진 도시는 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평야니까 당연히 강은 있을 텐데 뭐 세는 강도 있고 뭐 무슨 강도 있고 강들은 있는데 그 도시들 중에 도시 내에 산이 있는 도시는 서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거기에 높은 건물을 세워도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경관이라는 거를 그 오 시장도 전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관이라고 하는 게 풍경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어디서 어디가 보이고 안 보이고 뭐 가리고 말고가 아니라 그 공간에 어떤 도시라는 공간에 들어왔을 때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풍경의 이미지가 어떤 거냐라는 게 이제 그걸 하는 건데 북한산에서부터 남산까지 이르는 그 일종의 그 분지 같은 그런 공간 속에 높은 타워를 세워버렸을 때 어떤 경관이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의 뭐 지세라고 하면 지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기를 장벽을 세우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안 된다는 건데 장벽을 세우더라도 장벽같이 하는 장벽을 세우자라는 게 우리가 높이를 조정하는 거고 근데 그거를 그건 안 되고 대안이라고 내놓은 것 중에 세운상가를 헐고 거기다 녹지축을 만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녹지축은 각도도 안 맞고 그리고 그 녹지축은 그 축을 인식하는 건 우리의 사람의 눈이잖아. 그 몇 킬로미터가 되는 그거를 어떻게 한 사람이 그걸 축이라고 인식을 하겠느냐고. 앞에 있는 몇 그루의 나무만
보고 나도 끝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나는 그게 일종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그 시민을 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왜 저게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를 이렇게 명분을 만들려니까 이렇게 나는 배려를 했다. 건물은 높이 짓되 한쪽은 열어서 녹지축을 만들어서 어쩌고 한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식의 궤변은 이젠 좀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는 그거 같아요. 지자체, 뭐 오세훈 시장 말고도 저도 경험을 했지만 각 지자체의 장들이 되면 이거는 뭐 진보 보수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 결국은 인식의 문제인 것 같은데 지자체의 장이 되면 자기가 모든 거를 결정하고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흡사 왕이 됐다거나 혹은 완장을 찼다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럴 때마다 소름이 끼치거든요. 그러니까 뭐 행정적인 결정은 물론 당연히 내릴 수가 있겠죠. 권한을 주어진 거니까. 근데 이렇게 굉장히 중대한 이런 문화적인 특히 자기 전로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이거는 자기가 일개 시장이나 지자체장이 이거는 마음대로 결정을 하면 이거는 큰 착오가 되는 거죠. 나는 그게 직접 이제 총괄 건축가를 하면서 시정에 개입을 해본 경험이 있잖아.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때는 조금 불쌍해 보이기도 했어. 뭐냐면 그 밑에 소위 도시계획이나 건축을 전공한 전문적인 공무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도시계획 국장이라든지 무슨 뭐 어떤 그런 식의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뭔가를 저질러도 책임은 시장한테 가. 그 사람들이 책임 안 져. 그 시장을 이렇게 부추겨 갖고 이거 하면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해서 만들어 놓은. 저는 뭐 프레임에서도 보여줬듯이 해운대 백사장 길이를 짧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그거를 허가를 내줄 거냐 안 내줄 거냐는 거는 그 전문직 관료들이 결정하는 거라고. 시장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고 관료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거 허가해 줍시다라고 하면 판단했어? 괜찮아? 그럼 뭐 자기는 그냥 사인해주는 그런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도 그 밑에 전문직 관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는 거야. 최소한도 나는 이번에 종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사람들이 하나 빠뜨리고 지나가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종로에 대한 의미예요. 한성 지도를 보면 종묘가 서울 한성의 중심도로야. 근데 그 중심도로로 해서 모든 도시의 질서가 만들어졌었다고. 그 옆에 뭐 피막골도 생겼고. 종로 말씀이죠? 종묘가 종로. 네. 그러니까 종로에서 종묘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창경궁으로 해서 연결이 되는 거지만 그거는 왕실의 동선이고 이쪽 국민들한테는 백성들한테는 종로에서 보는 게 종묘의 시작이라고. 그리고 그 종묘라는 공간을 그 종묘라고 하는 영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그 울타리 안에가만 종묘가 아니라 종로에서 종묘의 대문까지 걸어가는 그 과정도 소위 말해 사찰에 일주문 있고 천왕문 있고 사천왕문 있고 하는 그런 식의 그러니까 속세에서 신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때의 소위 전이 공간 같은 그런 과정적인 공간이 필요한데 그게 나는 종묘의 영역을 외대문까지가 아니라 종로까지라고 봐야지. 그렇죠. 그게 경복궁이 있고 세종로 있고 이게 그 전에는 이제 민가들이 막 굉장히 자유롭게 막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형 따라서. 근데 그게 도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도시 차원에서 아주 큰 질서를 확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묘를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종로에서 외대문까지 가고 그 안에서 바로 이제 삼도가 이어지는데 거기까지 그 축이 이제 종로의 축이 그만큼 강렬했기 때문에 거의 수직 축으로 이어져 있어요. 근데 딱 정전 앞에 가보면 정전이 확 돌아가 있잖아요. 그거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바로 이제 남산 정상을 향해서 딱 있느라고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축이었던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한테는. 그만큼 이 종로가 아마 왕도 일로 다 행차했을 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축이었다. 그렇지. 그게 뭐 현대 도시로 오면서 예를 들면 뭐 20m였던 폭이 뭐 40m가 되거나 80m가 되는 거는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도로가 갖는 종로라고 하는 도로가 갖는 상징성을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내가 비유하기를 종로의 가로 풍경이 테헤란로나 강남대로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냐. 그 대규모 건물들이 덩어리 져서 들어가갖고 그 종로가 갖고 있는 공간감을 아니면 그 거리의 풍경을 신도시처럼 만들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올드시티로서의 그거를 품격이라는 거를 지키려면 건물 그 단위의 스케일도 문제가 되고 그게 꼭 무슨 뭐 그 전통적인 형태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 현대 건물을 짓더라도 거기에 어울릴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저 파주 출판 도시 할 때 어떤 원칙을 세웠었냐면 건물의 재료를 시간을 먹는 재료를 쓰자. 번들번들거리거나 가공된 재료를 쓰지 말고 시간 먹는 재료를 쓰자고 했단 말이야. 최소한도의 그런 정도의 에티켓이라고, 나는 역사에 대한 에티켓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로 해서 종로 거리를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줘야 그 종로라는 거리. 예를 들면 외국 관광객이 왔어. 자, 이제 종묘라는 데를 갑니다. 여기는 뭐 이제 그 가이드가 뭐 설명을 하겠지. 또 뭐 조선 왕조의 뭐 시작이고 끝이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면 관광객들은 듣는 사람들은 야 이제 거기 가면 앞부터 뭔가 굉장하겠구나라고 왔는데 맨 신도시 풍경을 보고 가다가 뚝 내려 여기입니다 그러고 들어가는. 근데 그 앞에 전이 공간에도 없었으면 이거 완전히 희극이 돼버리는 그런 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도 없이 그냥 크고 높은 게 좋은 거야. 존경심이 없는 거죠. 아까 캐대어 말씀하실 때 저도 돌이켜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풍수지리는 옛날에 대학 때 뭐 우리나라 고건축 공부하면서도 들은 풍월이 있고 야 뭐 주작이 어떻고 백호가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 들었을 때는 저조차도 에이 그게 뭐 무슨 뭐 주술도 아니고 뭐 미신도 아니고 무당하는 얘기 같이 이렇게 들렸단 말이죠. 그건 뭐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했는데 요즘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캐대언 때문이 아니라도 이렇게 서울이 정말 절묘한 장소에 자리를 잡았구나. 우리 조상님들 참 대단하고 그거를 요새 와서 또 외국인들이 그거를 더 칭송한단 말이죠. 이 서울의 분위기가 그래서 더 유니크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이렇게 큰 거대 도시를 만들려면 평지에 만드는 게 당연히 유리하죠. 당연히 뭐 얼마든지 펼칠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뭐 거의 80%가 되는 산지 지역에서는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조상이 거기서 지혜를 새로 이렇게 얻어갖고 만들어진 게 현대 와서도 굉장히 주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풍수지리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지형 때문에 그렇죠. 산과 고을과 강이 막 이렇게 겹치면서 나가는 그곳에서 살아야 되잖아. 살려면 이런 환경에서는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라고 하면서 만들어낸 지침서 같은 거. 지침서라고. 이렇게 집을 짓고 이런 땅에서는 이렇게 집을 짓고 저런 땅에서는 저렇게 집을 지어라.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게 종교 건축에 성당에 가면 맨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딱 이렇게 회화로 그려놓잖아. 근데 그게 그 종교 개혁이 뭐 그 구텐베르크 활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처럼 성경이라는 거를 일반 백성들에게 전파를 하려면 성경의 내용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때는 문맹률이 어마어마했으니까 그거는 특수계층 아니면 문자를 못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맹자들한테 그걸 설명해 주려면 힘이 제일 확실한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나중에 결국은 예술로까지 나가지잖아. 우리 시대는 그 세종대왕이 한글이라는 걸 만들기 전까지는 한문을 읽을 수 있는 백성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고 그런 사람들한테 소위 이렇게 사회 지도층이라는 지식인들이 우리 산천을 보니까 집은 이렇게 지어야 되겠어. 저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어. 뭐 산을 등지고 물을 앞에다 두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서양을 바라보면 뭐 집이 뭐 어떻게 돼. 뭐 등등 하는 그런 그 논리를 설명을 해서 이제 백성들한테 그걸 지키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야 이렇게 하면 뭐 집안의 우환이 끝이질 않아 뭐 이렇게 지으면 뭐 집안이 뭐 망신 뭐 패망을 해 뭐 이런 식의 주술 같은 걸 걸어버린 것 때문에 그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좀 나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으신 분은 삼국의 동아시아 삼국에 대해서 저희가 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여행을 다녀보면 쭉 가다가 산에 우뚝 솟아있는 거 보면 어떤 힘을 느끼지 않아? 그 지세라고 하는 게 이렇게 완만하게 가다가 하나 탁 올라간다든가 하면 아 저기서 뭔가 힘이 솟구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그냥 자연적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상징적으로 그야말로 은유하듯이 표현을 해준 게 거의 우리의 풍수지리. 그게 세운사구역 140m 건물이 압도적이라는 얘기에 바탕이 되기도 하겠네요. 그렇게 된다니까. 아니 이런 그러니까 북한산과 남산이라고 하는 어떤 지형이 갖는 흐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게 하나 올라가면 그것도 해운대 백사장의 LCT라니까. 이게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사구역뿐만 아니라 그 세운산과 그 주변에 대해서 사실 재개발한다고 했을 때 안타까웠던 점이 뭐냐면 거기에 옛날 소로길들이 다 살아 있었잖아요. 그거를 확 지워내고 이렇게 네모 반듯한 걸로 해갖고 이렇게 올린다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내가 처음에 했었던 그 사구역 프레임이 옛날 골목길을 다 살려서 건물 배치한 거였었어. 그랬으면 그랬는데 SH에서 또 이렇게 용역을 준 PM이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업자 네. 같은 친구들이 절대 반대를 하는 거야 그걸. 공사비 많이 들고 수익성이 안 나올 테니까. 걔네들은 그 골목길이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건 관계없고 어떻게 하면 수익을 많이 내겠느냐. 그리고 그때 또 하나 했었던 게 용적률은 이제 600%밖에 못해. 예를 들면 1000까지 할 수 있는 거를 높이 제한 때문에 그 높이 제한이 있고 건폐율이 있지 뭐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이제 무슨 뭐 자연 지반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조건들을 채우면 용적률을 600%밖에 못 하는데 그래서 수익성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건물을 이렇게 빵빵하게 만들어 가지고 볼륨을 건폐율을 높여서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거길래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차라리 그러면 지하 공간을 쓰자. 지하 공간을 만들어서 근데 그 세운 사구역만 하지 말고 지하 공간을 우리가 성공하면 그 옆에 광장시장 쪽으로도 그 지하 공간 연결시킬 수도 있을 거고 동대문까지도 그 지하 공간이 하나 갈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ECC 같은 예를 들었다고. 거기가 어떻게 지하라고 느끼냐. 다 지상 공간 느끼지 않냐 그랬더니 이 친구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태까지 지하 2층 이하로 내려가가지고 분양된 예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하나 여러분들이 주지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뭐 재개발을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익을 내지 마라 하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발상의 전환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렇죠. 지금 우리 동네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개발에 관행이 있는 거. 요 앞에 했었던 개발 사업이 어떤 수익을 냈느냐를 가지고 그거를 모델로 해서 그 다음 모델을 만드는. 앞에 모델을 무시하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는 생각보다는 다른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안전하게 그러니까 모험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저도 그 의견에 굉장히 동의하거든요. 우리 서울 성곽, 뭐 부도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법규상으로는 사대문안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 정도는 우리 한양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거나 아니면 이 시간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조절은 필요하다고 보고. 당연히 그래. 올드시티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바르셀로나의 고딕 지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존을 해야 되는 지역.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 거죠. 보존을 해줘야 거기에 종묘에서 우리가 시간을 볼 수 있듯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왔을 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거대 그러니까 두바이 같은 신기루 같은 도시가 아니라 아 이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묻어나 있는 그런 도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려면 그런 흔적을 지워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대문안도 개발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대의 조건에 맞춰서 진화가 돼야 되는데 그 진화는 방법이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신도시보다 용적률이나 높이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오는 손해는 피해라고 생각할 텐데 사대문안에 그 땅을 가진 사람들은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보상하는 그런 제도를 다른 만들어주면 용적률을 찾게 용적률 이양제라든가 네. 아니면 뭐 세제를 조금 다르게 방법이야 찾으면 얼마든지 찾아보면 얼마든지 그거는 다른 소프트웨어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못하는 게
그 논리가 뭐냐면, 이거 뭐 경계에서 뭐 100m인가 얼마 180m가 얼마 떨어져 있으니까 괜찮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등물적인, 이게 물질화해 갖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선과학을. 이게 100m 떨어졌으니까 괜찮아, 101m서부터는 괜찮아 막 하는 게, 이게 범위를 확장하자면 저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건축이랑 건설이랑 혼동한다.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 정신적인 거를 제외하고 물질로 이렇게 눈앞에 드러나는 걸로만 갖고 판단을 하려고 하는 이 세태가, 저는 흡사 뭐랑 비슷하냐면, 남미 같은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동양인 보면 칭칭총 그래요. 아니면 이렇게 눈 찍고. 근데 그 놈이 나쁜 놈이라서라기보다는 그게 나쁜 일인 줄 걔네들은 잘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왜 그러냐면, 그거는 그 나라에서 그렇게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저 사람들한테 모욕이 되고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짓이라는 거를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그거랑 비슷하게 우리나라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민의식 속에서 그거를 구별하지 못하는 일종의 문화적 무지함의 원죄는 교육이요. 교육이겠고, 지금부터라도 그거를 좀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박태웅 선생은 건설과 건축에 대한 이제 그 혼동 갖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그 총괄 건축가나 뭐 서울시 공공건축가나 이런 걸 하면서 건축직 공무원들한테 항상 강조했었던 게 뭐냐면, 건축의 물리적인 결과가 아니라 그 건축으로 만들어지는 화학적인 효과를 좀 생각을 해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건축직들이 다 건축가들을 졸업하고 온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학교에서 그런 걸 안 배웠다는 이야기거든. 근데 그걸 가르치는 교수들도 그렇게 안 배운 것 같아요, 건축을. 국민적인 교육, 그러니까 국민교육의 심도도 문제지만, 건축이라는 걸 아예 교육시키지 않으니까 전문직들까지도 제대로 교육되어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이런 지경에 우리가 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아무리 고치려고 해봐도 요즘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그냥 이대로 가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시작을 했으니까 또 바통을 이어주는 분들이 생기겠죠. 이어서 조금 안타까운 점은, 며칠 전에 혹시나 해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보니까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몇 분들이 나와갖고 우리나라 건축의 뭐 미래에 대해서 공공건축을 비롯해갖고 이렇게 토론한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말씀들을 하시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결국은 그분들의 말씀의 기전은 건축이 아니어서 결국은 건설 얘기를 건축이라는 단어를 써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이게 뿌리 깊은 오해인지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자, 그러면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큰 덩어리에서 우선 이야기되고 있는, 막 오고 가는 여러 이제 단어들이 있는데, 뭐 하자 말자라는 쪽에서 이제 서로들 주장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이 그 오해를 하고 있는 단어들이 많다. 경관이라는 거를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것도 그렇고, 개발과 보존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서로가 다 이렇게 일치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개발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보존만 하자는 것도 아니고, 개발과 보존을 조화를 시키자라는 이야기인데, 그걸 그냥 개발은 개발대로 보존은 보존대로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도 문제인 것 같고, 서울이라고 하는 그 소위 메가시티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 거냐라는,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큰 그림을 갖고 있는 위정자가 지금 없다는 거. 그리고 시민들조차도 그냥 내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냐인가에만 관심이 있지,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백그라운드를 어떻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또 없고, 크게 보지 않고 작게만 보는 그런 심성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혼란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나는 그 종묘를 서울이라고 하는 메가시티의 어떤 상징적인 공간으로 만들어냈으면 좋겠어, 이번 기회에. 그 전까지는 그냥 우리의 그 전통적 유적 중에 하나, one of them 같은 걸로 인식을 했다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그 남대문을 국보 1호라고 해가지고 남대문에 대한 상징성, 남대문도 물론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때 그 저기 남대문 부탈 때 나왔었던 이야기가 그거잖아. 일본 친구들이 우리나라 문화재들 이렇게 쭉 조사하면서 무슨 우연히 1번이 됐대, 남대문이. 일본에 가치가 있어서 된 게 아니라.
저는 종묘가 우리나라 초중고 역사책에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나와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로 봐서는 나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 그건 정말 충격이었는데 저는 당연히 나오고 충분히 언급이 돼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게 그렇게 소홀하게 취급된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건축 전공하기 전에 그 중학교 교과서인가 그 국어 교과서에 그 최순애 선생의 무량수전 베를린 기둥의 기대서다라는 그 네. 에세이가 있었거든. 네. 그게 그렇게 이렇게 깊게 남아 있어. 그때 느낌이. 그걸 그 부속사를 처음 갔을 때 그게 딱 와 닿더라니까. 그 또 최순우 박물관장이 국립박물관장이 여기에 섰었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게 이렇게 떠올랐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그게 여기저기 수시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지 되는데 그 현대 건축하는 친구들도 학교에서 전통 건축을 졸업반 때 배우잖아. 결국은 다 원죄는 다 교육으로 다 교육으로 가는군요. 문화적 무지를 만들어낸 교육의 문제이고. 건축 문화에 대한 무지. 뭐 다른 문화는 요즘에 우리가 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올라갔는데 계속 뒤처져 있는 게 건축 문화잖아. 그 어쨌든 오늘 종묘의 논란을 시작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단편적인 종묘만의 논란이 아닌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문화재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그거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어떤 뭐 특정한 뭐 지자체장이나 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시민 각자가 한번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존재를 이야기할 때 가장 쉽게 꺼내놓는 게 족보잖아. 그러니까 내 건축의 족보를 내밀려면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냥 장롱 속에 처박아두는 어쩌다가 필요할 때 한 번씩 꺼내보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땅과 함께 존재했었던 어떤 건축적인 가치라고 어떻게 뭐 개인적인 생각을 해야지. 비난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오세훈 시장은 그거를 자기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걸까요? 감히 조선 500년과 싸우고자 하는 건. 아무튼 오늘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칠까요? 또 다른 기회에 또 다른 이슈로 또 찾아뵙기로 하죠.